최면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채널인데요. 최면 코치, 북튜버인 크리스탈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 박성만 선생님의 심리학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오롯이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감정들 다 안아주고 계셨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 이 책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싹 치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지나온 감정들, 지나온 삶에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으셨어요. 그쵸? 오늘은 조금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밖에만 바라보셨잖아요. 오늘은 나를 위해서 내 내면에 오로지 나만을 위한 그런 지금 이 순간으로 여러분들을 맞아드리고자 합니다. 마음껏 울고 미워하고 사랑하라. 그동안 웅크려 계셨다면 이제 기지개 쫙 펴고 나에게 축복을, 나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주세요. 그동안 힘들었습니까? 눈물이 나온다면 이완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는 거니까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박성만 선생님은요,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심리치료사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를 듣고자 지난 20년간 신학, 정신분석학, 분석심리학, 종교심리학 등을 공부하셨고 여러 대학교, 대학원과 그곳에서 학생들 가르쳤고 MBC, 생방송 오늘, 기분 좋은 날 외에 다수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중년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문제와 마주하는 가운데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너의 화는 당연하다와 수다 떠는 남자 50, 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등등 여러 권의 책을 내셨어요. 자, 오늘은 햇볕에서 이렇게 치유하는 나 자신을, 편한 나 자신을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 본래 존재합니다. 아니, 문제를 푸는 해법이 먼저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파생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문제는 항상 해법과 함께 존재하니까요. 삶의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의 해법도 제시함으로써 사람을 성장으로 안내하는 정신 요소를 원형이라 합니다. 분석 심리학자 융에 의하면 원형은 개인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 경험에 의해 선행하는 인류 진화의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에 있는 보편적 심리 구조 그리고 본능적 힘의 원천입니다. 원형은 절대지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원형에는 각자가 살아야 할 인생 로드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장의 중요한 지점마다 원형은 우리가 예상한 방법 혹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은밀하고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휘몰아치며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원형은 심리적으로만 일어나는 성장 동력이 아니고 필요하면 외적 사건도 조작해 사람이 자아 실현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뇌, 갈등, 아픔, 상처, 실현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하는데 본능적으로 실체를 알 수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나는 바로 원형입니다. 원형은 종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투사되기로 합니다. 나는 중년 시절에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원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데요. 원형은 심리적 혹은 외적 사건을 만들어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로움, 무력감, 내적 방황, 질병, 가족 및 지인의 죽음, 인간관계의 상처, 물질적 손실, 실직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들이 방문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일종의 이정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얄팍한 보상을 구하며 이 얄팍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좀 더 가까이서 관찰했습니다. 원형은 지연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편안히 살 수 있을까? 나의 요약 답변입니다. 인생은 퍼즐 조각 맞추기입니다. 내 인생의 조각들을 내 퍼즐판에 어디에 맞출 것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퍼즐은 취하고 싫어하는 퍼즐은 분리해 버리려 한다면 그 길은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당신의 퍼즐 조각과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각자의 길을 걸어 각자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 작업은 계속될 겁니다. 여기에 수록된 사례는 내가 직접 혹은 간접 경험으로 얻은 정보적 조합에 심리학적 상상력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보태 채색한 겁니다.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입니다. 나는 뜬구름 잡는 이론적이기만 한 공허한 메아리를 싫어합니다. 그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허한 소리도 세월을 견뎌 잘 소화하면 매일 목에 걸고 다니는 진주 목걸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양치질을 제대로 하는 방법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맞죠? 인생의 성장 프로그램에서 시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월반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경험하고 나서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쿵쾅쿵쾅 했습니다, 선생님. 월반은 없다. 이걸 경험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간다. 삶의 문제를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홍보용 마술 처방전도 나는 싫어합니다. 애당초 없습니다. 사람의 성장은 말에 있지 않고 경험에 있으니까요. 삶의 경험에 나의 목걸이로 만들 자원이 정말 많으니 이 책을 각자의 경험을 외면하지 말고요.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해석하고 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안내서로 이 책을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박성만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껴보시면 됩니다.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나는요,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신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동일시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봅시다. 당신은 참된 자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참된 자기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삶, 영원한 마음의 향수 같은 삶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것에 대해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것들이 하나를 향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융은 이를 자기라고 합니다. 이 셀프란 자기는 정신의 중심에 위치한 원형 중의 원형입니다. 자기는 과학적 정신의 세계를 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합쳐진 곳의 중심이고 정신 전체의 지휘소이고 자아에 영향력을 미쳐서 개성화를 촉진하는 초월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업가가 있다고 합시다. 인생 후반기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화가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의 생각은 비현실적이고 그가 속한 집단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힘에 이끌려 꼭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소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업장을 해체하고 화가의 길로 나섰는데 어디서 나올지 모를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해 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바로 자기의 초월 기능이 작동한 겁니다. 이 자기는 최고의 원형으로서 따로 형태가 있기는 않지만 사각형이나 원으로 구성된 만다라 문양에 투사되기에 좋은 특성을 가졌습니다. 만다라는 개별과 조화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구별됐습니다. 티베트 불교 수행자는 홀로 그리고 집단으로 만다라 그리기 작업을 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도의 경지에 이릅니다. 개성화의 길로 떠난 분들의 꿈속에는 자기 상징이 종종 나옵니다. 숫자 4와 관련된 상징, 보석, 교회, 선박과 컨테이너, 나무, 꽃, 산, 호수, 제의, 사제 등도 자기의 상징물입니다. 꿈에서 만나는 자기 원형은 실제 이상으로 황홀한 경험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잠에서 깨거나 평생 잊지 못하는 꿈이 됩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은퇴한 부부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남편에게 많이 의존했고 남편은 거의 다 받아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편은 제 말을 여왕의 어명이라며 괜히 놀린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 연금으로 노후를 즐기만 한 때 남편은 이제부턴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겠다며 이혼을 제의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우선 별거부터 하자는 남편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년 동안 혼자 시간을 두고 생각하니 남편이 이해됐습니다. 자기 삶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홀로 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혼을 해줘야 하나요? 자, 우리 박성만 선생님의 답변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정년기,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일까요? 정신적인 성숙을 갖추어 분별할 것을 분별하는 나이에 결혼하려면 40 이후라야 합니다. 사춘기 때 미해결 과제로 남겨진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배우자를 찾으면 평생의 동반자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평화를 오가며 잘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인생의 짜릿한 자극은 없습니다. 결혼은 미궁입니다. 40 이후에 해도 결혼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 서로 맞춰가는 지난한 시간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나르시시즘은 나 아닌 타자와 함께하는 결혼 제도로 구원받습니다. 결혼을 부족한 나르시시즘을 보상받는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혼은 완벽하게 불행해집니다. 결혼은 인류가 합의한 각자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도 크지만 결혼을 대체할 다른 좋은 것들이 문화화되고 있어서입니다. 결혼의 큰 욕망이었던 이성의 몸에 대한 신비감, 성적 욕구의 충족은 결혼이 아니더라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 부부가 지금 시대에 만났다면 결혼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당신들은 1년 이상 연애했을 것이고 하룻밤을 함께 했다고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도 않을 겁니다. 남편은 자신이 자기 애성, 의존적 성격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런 여성과 결혼할 경우 평생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미리 뽑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편의 경제적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망설였을 겁니다. 이 얼떨결에 대한 신뢰는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경우에 결혼을 얼떨결에 했습니다. 그렇다고 세심하게 살피고 결혼했다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서 얼떨결은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를 당황하게 합니다. 배우자는 삶이라는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우자에게 부모상을 요구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딸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아들처럼 굴기로 합니다. 결혼 생활이 주는 퇴행의 즐거움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퇴행의 즐거움에 있어 균형이 깨지면 억울한 쪽이 생깁니다. 남편이 당신을 위해 잘 참는 사람이었다면 남편은 속으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참아야 했던 억울한 감정은 언젠가는 밖으로 분출이 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신하는 왕을 위해 자기 것을 억압합니다. 남편은 자기 같은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온 부잣집 딸에 대한 예우로 신하 역할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당신을 모시고 살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즐거운 척해도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지금 자신에게 즐거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분리불안과 과대한 자기에 잘 받아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에게 치여 누리지 못한 공주로서의 지위를 남편에게 보상받은 셈입니다. 남편은 모성 결핍으로 인한 공허를 아내가 가진 예술성에 대리만족하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에 출강하고 작품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즐길 줄 아는 당신, 유명한 예술가는 아니어도 당신만이 가진 예술성에서 남편은 취약한 자기애를 보상받았습니다. 무한한 창조와 상상력의 공간을 가진 예술은 인간의 결핍을 보상하기에 아주 좋은 중간 대상입니다. 그럼 당신 부부는 어린 시절의 결핍을 상대에게 보상받으려는 무의식적 욕구로 결혼했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걸까요? 맞습니다.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천생연분은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부부가 아니라 아동기의 결핍을 서로 잘 보상해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심리학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불안한 것들을 땅에 착지시켜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니 갈등은 대폭 감소합니다. 부부는 그렇게 만나고 사랑합니다. 인생은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타자로부터 보상받고 마침내 자기도 타자를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사는 긴 여행입니다. 배우자는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행복하거나 배우자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은 내 삶이 배우자에게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나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로서 행복하면 배우자와 행복하고 불행하면 배우자와도 불행합니다. 저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 불행하다는 이들에게 당신은 배우자에게 종속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 정말 이분 안아주고 싶네요.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당혹스러웠을까요?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데 신하 역할을 하려고 했던 본인이 갑자기 이제 신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홀로 서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에 이 상황이 펼쳐진다면? 자, 우리 박성만 선생님의 답변을 들어볼게요. 당신 부부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이혼하자는 것은 남편 때문이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편이 왜 이혼하자고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를 기초로 지금부터라도 남편을 당신 의도대로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일체의 노력을 벌이세요. 남편은 이전과 같은 당신의 통제를 예견하고 과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내의 신하가 아니라 아내를 신하로 부리는 왕으로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용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혼 선언에 드러난 자기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 용기가 있습니다. 자기 찾기를 왜 나와 함께 하면 안 되느냐 당신은 남편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남편을 통제하려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부부 성장의 변곡점에서는 서로가 짐을 나눠야 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남편의 신하가 될 차례입니다.
성장하려는 원영의 충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지금 혼자여야 할 때입니다. 봐요. 짐 싸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남편은 더 나이 들기 전에 자기를 찾는 여행을 떠난 겁니다.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이혼하자고 덤벼드는 나이 60인 남편을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남편보다 당신의 예술작품을 더 소중히 여긴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남편은 더 좋은 아내, 곧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자유의 갈망을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정말 이혼할 생각을 가졌다면 당신은 남편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혼 강수는 하나의 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혼이 행복의 보증수표는 아니니까요. 이혼은 경제적인 것과 자녀 문제, 우울과 고독감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을 발생시킵니다. 친구들이 있지 않냐고요? 나이 들면 친구가 많아도 혼자입니다. 마치 어린이가 엄마에게 내지르듯 당신에게 내지르는 남편의 이혼 제의는 진실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이혼 선언과 가출은 당신의 선택에 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분노 상태에선 어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아동기부터 가졌던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힐 별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홀로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동안 남편이 해준 일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역동이 없이 매뉴얼대로 순탄한 삶은 정말 지루합니다. 남편에 대한 집착이 고민거리가 됩니다. 신하를 내보내고 내가 신하가 될 것인가? 신하를 곁에 두고 계속 여왕으로 군림할 것인가? 남편을 옆에 묶어두고 싶은 욕망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덜은 그런 나르시시즘이 통하지 않음을 홀로 있는 시간에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남편은 사춘기 청소년의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100일장에 수상 몇 번 했다고 글 잘 쓰는 잠재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쓰기야말로 노력입니다. 그러나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해보다가 남편은 정말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에 대한 열망은 원형이 만듭니다. 강렬한 에너지를 가졌고 쉽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과 자신 모두를 신뢰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힘든 인생의 과제를 완수할수록 더 큰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편의 반란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남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정도 반란은 애교로 봐주려는 당신의 넉넉한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인생을 공짜로 살아온 것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나를 위해 살아줬다면 이제 서로를 위한 시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의 감정을 토닥토닥 해주고 나를 위한 감정도 토닥토닥 해주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무럭무럭 성장하길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자, 여기서 아주 큰 휘몰아치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세요. 자,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구는 아파트가 폭등으로 2배의 이익을 챙겼는데 저는 반대로 그만큼의 손실을 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고요? 자, 들어보세요. 저희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멋진 자존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대요. 그러면서 집을 팔자고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 일이라
여기다가 엉겁결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까? 그 단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며 2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아이고. 한국에서만 있는 희귀 현상이 저의 마음을 다 긁어놓았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 속을 더 타게 한 것은 남편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태연해 했다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으로 오른 집값을 수시로 점검해 제 속을 부르질렀습니다. 우리 살림으로는 다시는 강남에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일대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생각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공황장애 증상도 왔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먹어도 선잠을 잤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괴로움에서 빠져나와야 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돈이 중요한가? 가치가 중요한가? 돈보다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잠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돈은 공부한다고 벌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관은 공부하면 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머릿속에서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야? 둘 다 있으면 좋잖아. 너는 그럴 수도 있었잖아. 바보같이. 이렇게 제 머릿속은 요지경이 됩니다.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커플로 모여 흥겨운 술판을 벌였습니다. 모두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는데 그중 한 여인이 남성들이 소지한 보석을 모두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남자들은 그 여성을 추격하고 부처를 만났습니다. 부처가 물었습니다. 보석이 중요한가? 자기가 중요한가? 잠시 생각에 잠긴 그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깨닫고 돌아갔고 술에 취한 남성들은 술로 자기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되찾아야 할 것은 자기입니다. 잃은 돈을 찾아봐야 그 돈으로 술을 마셔 자기를 잃는 일은 또 벌어집니다. 돈보다 자기가 중요하다. 돈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지만 자기는 마음 먹기 마련입니다. 현자는 돈을 버리고 자기를 찾아 삶의 고뇌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서 빙빙 돕니다. 무슨 말이야? 돈도 있으면 더 좋잖아. 이렇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미워합니다.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구덩이에서 건져줄 것은 돈 아니면 그 돈을 능가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전자는 불가능했고 남편은 말이 사업가이지 가져다주는 돈은 안정적인 월급쟁이만도 못합니다. 돈을 능가하는 가치관만이 저를 구원해 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도대체 저에게 신앙은 무엇인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제 욕망을 기도했습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돼 잃은 돈을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하느님은 영이신데 날마다 찬송을 부르는 제가 하나님께 돈이나 달라고 할 꼴이 무섭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신앙의 민낯이구나. 사람들이 신에게 구하는 것은 다 이런 식이구나. 새벽 조용한 시간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통성기도는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작정기도에서 제가 얻은 것은 복권 당첨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망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의 부끄러운 이기적 욕망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불행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적인,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옵니다. 내 몸도 언젠가는 땅속으로 썩어 흙이 됩니다. 내 몸이 더 비싼 지역에 콘크리트 덩어리에 잠시 있다고 해서 행복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불행이란 말입니까? 나란 존재를 위치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비교나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냐 되는 일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라고요?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감긴 눈을 뜨게 하는 하늘이 내린 위대한 은총이었습니다. 집착을 버려야지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집값이 좋지 않아 매물도 내놔도 잘 나가지 않던 때에 남편은 이 집 팔고 공기 좋고 깨끗한 전셋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몰두한 때였습니다. 그래도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남편이 나보단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 싶어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는데 돌아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매매를 성사하려고 바람을 넣었던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저를 막다른 코너에 밀어넣고 각성시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일까요? 저는 아직 돈이 좋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 깊은 곳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느냐?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했단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그렇다고 견고히 다져진 제 가치관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밝은 대낮으로 나오면 자동적 사고가 저를 괴롭힙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거기서 살 때 저는 행복했을까요? 거기 산다고 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공기만 안 좋던데. 나로 돌아오면 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유치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일이면 성경과 찬송가를 허리에 끼고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다 잘되게 해달라고. 무엇이 잘 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을 다시 읽었고 불경과 힌두교 경전도 읽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스쳤던 구절들이 가슴으로 뜨겁게 와 닿았습니다. 경구에 몰두하는 일은 저의 유일한 기쁨이요 치유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교훈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적 성장에는 월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처럼 단번에 2배는 올라 누구는 가난하게 하고 누구는 돈방석에 앉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수의 사람을 분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잠을 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한 고층 아파트만 보면 생기는 공황장애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자아는 비교라는 잣대를 가지고 와서 저를 시험하곤 합니다. 저는 저에게 채찍질합니다. 버려라. 그리고 사랑해라. 여러분들, 융의 체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융은 프로이트와 결별 이후에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분석 심리학, 융이 만든 분석 심리학이 태동했습니다. 융은 자신의 꿈과 환상을 이해하고 연구하며 자신이 탐구하는 심리학이 과학일 수 있느냐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융의 연구는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융은 자문합니다. 나의 연구는 과학에 속하는가 아니면 예술에 속하는가? 놀랍게 어느 순간에 어느 여성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술이다. 융은 그와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녀는 내면화된 대상으로서 융의 무의식적 가치를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융의 페르소나와 자아는 과학자이기를 원했으나 무의식에서는 과학의 범위 너머에 있는 예술로 심리학자이길 원한 겁니다. 융의 수레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어느 정도 경외감을 가졌다. 그것은 마치 방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느끼는 것과 같았다. 내 내면 안에 또 다른 자아와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진짜 내가 있습니다. 지켜보는 커다란 내가 있습니다. 저는 애정이란 명목으로 가족에게 집착했습니다. 가족은 저의 과한 애착에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사춘기에 들어선 두 딸은 격하게 반항했습니다. 저는 두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등을 돌렸고요. 이 난리통에서 어떻게 평화협정을 맺었는지 저의 심리 여정을 고백합니다.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던 첫째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오니 어느 날 저에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쟤를 혼내지 않는 거야?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 한숨만 쉬고 있네요. 말은 안 했지만 당신이 그럴 짓 한 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와, 남편은 점잖은 척하며 자녀 교육에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그 후 첫째 딸은 저를 투명인간 대하듯 하고 감정이 상하면 울거나 소리 지르는 것이 다였습니다. 다 가족의 화목을 위한 엄마의 처방이었다고나 해야 될까요? 일찍 들어와라, 가족 외식 때는 빠지지 말아라, 고민거리는 엄마에게 먼저 말하라, 친구는 선별해서 사귀라, 아직 남자친구는 아니다, 패스트푸드는 절제해라, 스마트폰을 그만 들여다봐라, 너무 늦게 자지 마라, 영어와 수학은 선행 지도를 나가라. 저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딸 잘 되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딸이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딸들도 다 상처를 입었네요. 그죠? 그래도 작은 딸은 제 말을 잘 따라와주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성적은 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친구를 선별해줬습니다. 어떤 때는 작은 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간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작은 딸이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작은 딸이 성난 얼굴로 귀가해서는 다 엄마 때문이야 하면서 가방을 저에게 집어던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열쇠 뭉치를 찾아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딸이 저에게 욕설을 하며 엄마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항상 무뚝뚝하게 말이 없던 남편보다 두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감정이 저를 괴롭히네요. 딸들을 위한 저의 훈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저의 훈계를 언어 폭력이라 했습니다. 몸싸움까지 번져 경찰서에 신고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과히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무시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전업주부인 제가 남편과 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상받을 수 없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젠 제가 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진급을 위해 지방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모두 저를 떠나려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더 통제하고 없는 이유 만들어 그들을 괴롭혔을 건데 다 저의 병이었어요. 제가 편집증 성격이었던 것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조차 조절 못하는 불안과 그 증상으로 인해 주변인을 괴롭히는 것이 저의 특성이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조언대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를 떠난 가족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편안해졌습니다. 가족은 불안하지 않고 더 편한데 왜 저는 불안해야 할까요? 그 불안이 바로 제 불안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변해야 했습니다. 타자가 아닌 나만 변하면 되니 의외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금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벌써 제 인생을 살 차비를 갖추고 있는데 저는 제 인생을 살 채비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가족이 나를 떠나려는 환경의 변화와도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는 변화를 인정하게 되자 덜 불안했고 덜 소외감을 느꼈고
잔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에게 투사되던 정신에너지를 나에게 모으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력 있는 불안의 원인을 캐고 싶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부모를 원망하는데 저도 한때는 부모를 원망했지만 부모에게도 부모가 있고 그분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야 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연민이나 동정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입니다. 하늘은 위로가 필요한 가족에게는 평화를 주고 성장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불화를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하던 것을 하세요.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자, 50에는 나를 찾기로 하는 여행. 이제 안 하던 것을 새로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50이 되니 외로움도 늘어나고 내 감정들을 내가 추스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유 모를 감정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조차 몰랐던 내 안의 나와 마주할 순간입니다. 밖으로 마구 달려나갔던 나를 돌려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방향을 바꿔서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번 웃어주세요.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읽어본 소중한 책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 였습니다.